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남편은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딸에게 애정도 듬뿍 쏟고 제게도 늘 다정한 가정적인 사람이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저는 전공을 살려 아동심리학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는 엄마가 심리상담사니까 애들 정서교육은 걱정 없겠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아동 심리는 전문가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환경과 성격도 달라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기를 갖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적응을 잘할까 걱정했던 우리 부부의 염려와는 달리 딸아이는 유치원보다 100배는 더 좋다며 신이 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우리 딸은 자기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집안일도 잘 돕는 기특한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쁜 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딸에게 털어놓아야 할 진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딸아이가 제가 낳은 친딸이 아닌 입양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부는 딸에게 직접 입양 사실을 알려주자고 이미 합의한 상태예요. 그 시기가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딸아이가 혹여 밖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이에게 진심을 담아 얘기해두려는 거죠. 더군다나 제 딸의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양된 게 아니라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두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에게는 초중고 시절을 함께 보낸 절친이 있어요. 소위 말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을 만큼 절친한 친구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어요. 저랑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했죠. 무엇보다 좋아하는 만화가 같았고요. 어린애들은 코드 하나만 잘 맞아도 바로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순정 만화를 좋아해서 방과 후 친구네 집에서 같이 보다가 절친이 되었거든요. 수첩에 스티커도 함께 모았고요. 반이 갈라져도 방과 후에 늘 같이 놀았고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곤 했죠. 동네가 같다 보니 중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둘 다 외동딸이다 보니 친구지만 자매 같은 사이기도 했어요. 엄마들도 그런 점을 좋아하셨죠. 늘 같이 붙어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니 성적도 늘 비슷했어요. 그렇다 보니 대학도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물론 과는 달랐지만요. 저는 심리학과에, 친구는 국문과에 들어갔거든요. 시간이 흘러 2학년이 되었고 하루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같은 과 선배랑 연애를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연애 사실에 대해 언질도 없던 터라 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저랑 친구는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터놓고 지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축하해 주었죠. 대개 여자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에 대한 얘기를 하루 종일 떠들기 마련인데 친구는 신기하게 만나는 남자에 대해 말을 아끼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진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거든. 오빠라면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차 있었어요. 저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었죠. 저는 종강한 직후에 동기를 통해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3학년 올라가기 전 방학 때 친구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더군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더니 친구가 정신줄을 놓고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친구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부모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엔 더더욱 그랬죠.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시기까지 가족들 누구도 낌새를 채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러니 친구도 친구 어머님도 충격이 클 수밖에요. 장례를 치르면서야 친구 아버지께서 도박에 빠져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빚쟁이들의 난입으로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었거든요.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날벼락 같은 상황에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어요. 갚아야 할 빚이 모녀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어수선한 분위기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끝이 났어요. 몇 달 뒤 친구는 자퇴서를 내고 말았죠. 이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돈을 벌어야 했어요. 허구한 날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동을 피웠고 그 와중에도 친구와 친구 엄마는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친구 곁에서 위로해주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친구를 위해 반찬을 싸다 나르는 정도가 고작이었죠.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손절을 당한 모녀에겐 남은 건 저희 가족뿐이었죠. 이런 안쓰러운 상황에 저희 엄마는 제 손에 몇백만 원을 들려보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빚은 갚아도 줄지 않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친구 아버지 일주기를 앞두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그 사이 친구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싶기는 했지만 왠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돈 아낀다고 자판기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던 친구가 글쎄 커피며 피스 케이크까지 잔뜩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는 대뜸 이러지 뭐예요? 현진아, 나 결혼해. 상견례도 마쳤고 바로 식 올리기로 했어.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빚 갚는 것도 버거워서 허덕이는 애가 결혼이라니요. 결혼 비용은 또 어쩌고요. 그동안 오빠가 계속 결혼 얘기를 했었어. 난 집에 빚도 많고 해서 계속 거절해왔는데 오빠가 빚 갚아주겠다더라. 오빠네 집안이 넉넉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이야. 처음엔 거절했는데 나도 이젠 지쳤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하기로 했어. 나 한심해 보이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빚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 싶어. 시댁에서도 내 사정 아니까 혼수는 걱정 말고 몸만 오라더라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 결혼을 한다는 친구는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인당수에 팔려가는 심청이 같았죠. 정 그런 친구가 걱정이 됐지만 이미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저 친구가 힘든 상황으로 인해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탈출구처럼 여기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게다가 저는 오빠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걱정도 됐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친구는 좋은 사람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그런 모습에 내심 걱정을 하면서도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은 저희 엄마도 놀라셨어요. 바로 친구 엄마를 찾아가 이혼사 괜찮은 거냐고 물으셨죠. 아주머니는 딸애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인 것 같다시며 우시더래요. 아무래도 많이 기울어지는 혼사다 보니 혹여 딸이 시집가서 구박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부모로서 그게 제일 가슴 아프시다고요. 저희 엄마는 기본 혼수라도 해가도록 돈을 보태주겠다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결혼은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으로 향했어요. 신랑 측이 잘 산다더니 신랑 측 하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류 호텔에서 이런 규모로 식을 올릴 정도면 재력이 상당한가 보다 했죠. 저는 친구를 보러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친구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보니 마음이 짠했지만 애써 웃으며 친구 곁으로 갔어요. 절 보자 친구는 환하게 웃더군요. 자퇴하고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아무도 초대를 못했다며
너라도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더라고요. 걱정과 달리 친구의 결혼식은 다행히 잘 끝났고 저도 조금은 마음을 놓게 되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뒤부터 친구가 변해버렸어요. 처음엔 통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 만나서 쇼핑도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지 뭐예요. 문자를 보내도 피곤해서 집에서 쉬겠단 말만 하고 왠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결혼한 친구 집에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어서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짧은 통화나 문자 정도는 나눌 수 있던 친구가 반년 정도 지나자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더라고요. 걱정 끝에 저는 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고급 빌라여서 그런가 입구에서 막더군요. 다행히 인터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해. 오늘은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라서 못 만날 것 같다. 잠깐만 얼굴 보고 갈게. 잠깐이면 돼. 하지만 끝내 친구는 미안하다며 거절을 했고 전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친구와 만날 수도 없으니 자초지종조차 물어볼 수가 없었죠. 내내 친구가 걱정되긴 했지만 저도 졸업학기라 취업까지 맞물려 더 이상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친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졸업식을 앞두고 친구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깜짝 놀라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흘러나왔어요. 친구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봤지만 아주버니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집으로 가봤더니 이사를 갔는지 텅 비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와 친구 엄마는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나는 걔한테 친구이기는 했나 싶더군요. 엄마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솔직히 그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바로 취업에 성공해 아동상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남친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해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 남친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내심 기다렸던 바라 바로 승낙을 했어요. 이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 날이 되니 더욱 친구 생각이 간절했어요. 내 결혼식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에 허전하고 마치 추억이 사라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친은 한참을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덕분에 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어요. 대개는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데다 남편도 저도 외동으로 자란 탓에 조금 일찍 아이 욕심을 부리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덜 힘들다며 저희들 생각에 힘을 실어주셨죠. 그래서 그날부터 몸 관리도 하고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원한다고 바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도 쉬운 일이 저희 부부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한 몸이라서 기대를 잔뜩 했던 터라 임신이 안 되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고 하루하루가 우울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직 젊으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초조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하루는 친정엄마가 절 부르셨어요. 소갈이 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더군요. 겁이 나기는 했지만 병원에 가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낫겠다 싶어서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어요. 접수를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끝내고 상담을 받았어요. 전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자리에도 앉기 전에 제가 불임이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일단 자리에 앉으라시며 호르몬 수치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임신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인 탓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난임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시험관 시술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기를 갖고 싶다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던 남편은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고 우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죠. 처음엔 초음파 검사와 함께 배주사를 처방받았고 며칠 뒤에는 난자 채취를 했어요. 이틀 뒤엔 난포 터지는 주사도 맞았고요. 후기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고들 했지만 전 그럭저럭 참을만 했어요. 아무래도 아기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죠. 그 말이 맞더라고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랐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시술을 받기 전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그렇게 이젠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던 어느 날 기적처럼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지 뭐예요. 그것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지금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운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니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있지 뭐예요. 택배를 시킨 것도 없어서 우리 집으로 온 게 맞나 한참 두리번거렸죠. 테이핑 처리도 안 되어 있길래 혹시 쓰레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자 윗부분을 살짝 열어봤는데 글쎄 그 안에 아기가 들어있지 뭐예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데 천사 같았어요. 분홍색 베넷 저고리에 속삭이에 쌓여선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아기는 한눈에 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순간 패닉 상태가 됐죠. 정신을 차린 저는 일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옷깃을 꼭 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아이를 품에서 떼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절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아기를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죠. 아기의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고 신기하게도 어느새 제 심장박동과 속도가 같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아이의 심장박동을 느끼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죽어라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아기를 남의 집 문 앞에 버리다니 그런 건 부모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주시더니 왜 하필 원치도 않는 사람에게 아기를 주셔서는 이렇게 버림받게 하셨는가 하고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기를 안방 침대에 눕혔어요. 곤히 잠든 아기를 보니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어쩜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을까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우리 부부를 위해 하늘이 점지해준 아기가 아닐까 하고요. 솔직히 남의 집 대문 앞에 아기를 버렸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일 확률이 높잖아요. 입양법이 바뀌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조차 할 수 없기에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렸을 테니까요. 엄마 말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아기는 시설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죠. 그럴 바엔 우리 부부가 아기의 부모가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미루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인간이야? 자기 자식을 버리다니. 남편은 아기를 보자마자 울분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어린 걸 어떻게 버릴 수 있냐며 얼굴도 모르는 아기 부모를 향해 독설을 날렸죠. 전 그런 남편한테 제 생각을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표정으로 봐서는 자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에게서 눈도 떼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부모가 찾으러 올 걸 대비해서라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안 오면 우리가 계속 키우면 되고.
제 말에 남편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아기를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더군요. 그래,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 이후의 일은 나중에 처리하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집 앞에 버려졌던 아기를 키우게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혹시 아기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보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아기 부모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 부부는 아기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완전한 부모-자식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는 양가 부모님과 상의 끝에 아기를 호적에 올리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온전히 저희 딸이 된 거죠. 처음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에게 거부감을 느끼던 부모님들은 나날이 자라는 딸아이를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부족한 저를 대신해 육아에 많은 도움도 주셨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와 아기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육아는 생각만큼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기의 생활 패턴에 맞춰 살아야 했기에 밤낮 없이 뜬 눈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남편도 퇴근하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딸아이를 찾을 정도였고요. 비록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분명 우리 딸이었어요. 딸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고 집안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모처럼 집안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웃을 일도 많아졌고 저도 남편도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 번은 시아버님이 저희 딸을 안아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왔노. 딸아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기쁨도 없었을 거라며 당시 저희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죠. 어느덧 딸아이는 3살이 되었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일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고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하려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밖에 서 있었어요. 마침 남편은 먼저 출근을 한 터라 저는 조금 긴장이 되었죠. 누구냐고 물었더니 김현진 씨인가요? 하고 대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남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 서연희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이름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제가 아는 친구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짓말 말라고 했죠. 남자는 2년 전 재혼을 했다더군요. 저는 일단 친구 안부부터 물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요. 그러자 남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없이 제 딸아이를 보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꺼림직해서 전 딸아이를 제 뒤로 숨기고는 출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저 아이가 딸인가요? 하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주변 눈도 있고 해서 저는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직장에 전화를 해서 몸이 안 좋아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전하고는 남자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남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추스르고는 입을 열었죠. 와이프는 몇 달 전에 죽었어요.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제게 안겨있던 딸아이가 칭얼거리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조금씩 감정이 격해지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울자 딸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죠. 딸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나니 남자가 그러더군요. 아내가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어요. 아무래도 현진 씨한테 남긴 편지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저는 딸을 잠시 내려놓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친구의 필체로 적힌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던 친구는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전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의 남편은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대요. 친구가 자기 뜻에 따라 살기를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언과 폭력에 가까운 검열이 시작되었죠.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재개하고 100g이라도 늘면 난리를 쳤대요. 옷도 남편이 골라주는 옷만 입을 수 있었고 립스틱 색깔도 남편이 원하는 색만 바를 수 있었죠. 특히나 남편 외에 다른 남자랑 말도 못하게 했다더라고요. 한 번은 택배기사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고 일주일 내내 외부와 연락도 못하게 했었대요. 처음엔 저랑 만나는 정도는 봐주더니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못하게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자기 집에 찾아온 친정 엄마한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친구 남편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친구 엄마까지 데리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건 그 때문이었죠. 이사를 간 곳은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었어요. 차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었죠. 얼마 뒤 친구는 임신을 했고 산 달을 앞두고 친구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친구 남편은 출산 날짜가 가까웠던 친구를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엄마의 발인이 있던 날 그 친구는 출산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남편 밑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았대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아기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 딸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건 현진 씨 뿐이었대요. 그래서 현진 씨 집 앞에 아기를 놓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전 들고 있던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제 딸의 생모가 제 친구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직접 안 오고 아기만 두고 간 거죠? 사정을 말했더라면 제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간 전 남편한테 들킬 것 같아서 딸을 지키라고 말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딸아이를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혹여 남편한테 뒤를 밟히지 않을까 싶어 바로 동네를 떠났다고 해요. 남편을 피해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떠난 게 아니라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친구는 잦은 복통으로 병원을 찾게 됐고 대장암 진단을 받았죠. 발견 당시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불가능했대요. 집에서 반년가량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잠든 것처럼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친구 남편은 49제를 마치고 친구의 짐 정리를 하다가 편지를 발견했고 그 길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자신이 죽으면 저를 찾아가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던 친구의 유언을 따르려고요. 친구 남편은 제 딸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돌아갔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우리 딸의 생모가 제 친구였다는 얘기를 듣곤 역시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주 주말 우리 부부는 딸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친구 남편과 함께 친구가 있는 낙골당으로 갔어요. 친구의 유골함 앞에서 펑펑 우는 절 보며 딸아이도 함께 울었고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 앞에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아이는 우리 부부가 잘 키울 테니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친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요.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너를 보내준 거라고 말이죠. 모르긴 해도 제 딸이라면 제 친구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어요. 주저리 쓰다 보니 우리 딸을 믿고 딸아이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더 힘차고 씩씩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